네,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 통일안보 분야에 대해서 진행될 텐데요.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의 현안은 물론 트럼프 2기 대응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이슈앤 포커스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해서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피 연설에 이어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그 여야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대피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야 모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제 그 대피 연설 이후에 국정협의회를 위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빈손 회담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뭐 연금 개혁, 그다음에 추경 편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인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왜 접점을 찾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 뭐 계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별개로 치고 여야가 합의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또 이 거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묘안들을 찾아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숙명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 합의를 못한다는 것은 무능,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연금 개혁은 하루속히 한시가 급한 사안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미 여야가 거의 합의에 도달했었습니다. 보험료율은 13%, 현행 9%에서 13%,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은 44% 선에 거의 육박을 거의 가까이 근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부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여야 합의가 다 된 상황을 뒤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시 이걸 복원을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52시간 예외 적용은 지금 정말 시급한 문제고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 맞다나 몰아서 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구동촌이 함께 동일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빨리 찾아내고 차이점은 뒤에 놔두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루빨리 현안들 해결해 나가서 하는 바람입니다. 이대로 놔둔 건 이거 직무유기죠. 이 국정협의회가 작년 12월 말부터 이제 하기로 했던 건데 아직 실제로 네 분이 최상목땡 우원식 의장 여야 대표 이렇게 이제 4인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실무회담만 계속 한 번도 못 만났나요, 그 4인이? 그렇죠. 계속 공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 걸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거겠죠. 탄핵 지금 헌재가 있고 대개들 지금 모르겠는데 헌재 판결이 한 3월 말 4월 초 이쯤 날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잖아요. 이 파면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고 이제 헌재 판결이 만약에 탄핵으로 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들 다수 국민이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사안이. 그러면 그날로부터 판결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기 대선. 그러면 만약에 4월 초에 헌재 판결이 난다면 6월 초 대선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 무렵인데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무렵인데 5월, 6월 또는 4월 땡겨질 수도 있겠죠. 헌재 판결에 따라서. 여야가 지금 이 탄핵과 그다음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 여기에 다들 이목이 집중돼 있고 겉으로는 특히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하고 무슨 대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여당 입장이 요즘 자꾸 정당 지지율 여당이 제법 높게 나오는 아주 좀 이상현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탄핵 반대죠. 이런 쪽으로 공공연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에 다 그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다
그래서 이 말로는 민생 얘기를 하는데 이 국정회부위체가 그 사인이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건 나 지금 처음 듣는데 이번 주에 원래 하기로 했다가 또 미뤄졌죠. 예.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잿밥에 네. 딴 데 이목이 가 있기 때문에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공자님 말씀인데 예. 좀 그러지 말고 좀 여야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연금 개혁 같은 거 제 기억에도 그래요. 네. 그때 여야가 그 한 1~2% 차이였거든요. 네. 그거 이렇게 거의 갔다가 이게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든 난 이게 절충 타협 가능한데 왜 이런 것들 못하느냐 이거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조기 대선이 상정이 되더라도 할 건 좀 하면서 네. 준비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할 건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지금 계속 공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오후에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고 아마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헌재 공정성 논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쟁점 사안이 수두룩해서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사흘 동안도 상당히 불꽃이 튈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항상 대정부 질문, 국회 본회의라든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정부 상대 질의에서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겁니다. 네. 상대당을 상대로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정부를 향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를 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야가 지금의 보수 정당이 야당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고 여야가 지금 입법부의 기능과 정당 구성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치인의 현 국회의원에게는 두 개의 자격이 있거든요. 네.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의 구성원의 자격이 있는데 예.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것을 망각하고 난 정당의 구성원의 자격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발 이런 대정부 질문 또는 국회 현안 질에서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공세가 아닌 정책 공세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아무래도 저는 사실 특히 외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한국은 지금 열외에 있습니다. 정말 논외에 있는 상황이죠. 일본 총리는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네.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 트럼프를 만나기 줄을 서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명함도 내밀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한 비록 국가 대행의 대행이지만은 그런 문제라든지 현안이 굉장히 많죠. 통화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헌재 문제도 그런데 헌재 문제는 사실 이게 정치 공세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여야가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당에서 많이 제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정치 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정부 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결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기대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무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 트럼프 2기 대응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문 의원님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좀 어디에 좀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윤석열 아직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요 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사태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선을 긋지 못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 헌재 공정성 논란 네. 이게 이제 다른 목적으로 헌재한테 윤석열 씨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꾸 공정성 논란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헌재 공정성 논란 자꾸 제기해서 무슨 어떤 재판관이 누구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더라 무슨 과거에 총북 좌파였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헌법재판관을 지금 9명 중에 8명인데 얼마 전까지 6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다시 구성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는 게 저는요. 오늘이 마침 정월 대보름이라 내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밤 9시쯤 되면은 지금 눈 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달이 아마 뜰 가능성도 있어요. 날이 흐리지만 예. 밤 9시 아까 예보 보니까 달이 둥그렇게 만약에 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윤석열 씨가 얼마 전에 왜 그 헌재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잖아.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무슨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보는 듯한 있지도 예.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건다. 뭐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제발 좀 아마 서울구치소 좀 윤석열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의왕에 네. 거기서 가까운 호수가 뭐 청계호수일 거라. 네. 거기에 비친 달 그림자 보지 말고 제발 둥그런 보름달 정확히 좀 보고 예, 예. 국민의힘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좀 알겠습니다. 대응을 하라. 네.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좀 대정부 질문에 좀 응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주문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자,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번째 변론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헌재가 정해놓은 기일이 이제 내일까지로 돼 있고, 아마 이제 최종 결론이 이제 임박했다 이제 이런 그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가 문제가 없었고 단수 지시도 받은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그 답변을 이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좀 약간 엇갈리지요. 예. 소방청장의 진술과 좀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본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었고요. 뭐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있겠죠. 그동안 이제 소방청장의 진술이 모든 것 다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식되던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이 직접 입을 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뭐 입을 다물었었죠. 그래서 이제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거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탄핵 심판 국면에서는 진실 여부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형사법정, 서울중앙지법에서 펼쳐지고 있는 형사법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대행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동안 진술을 한 걸 같은데 우리 다 그렇게 기억하죠. 그렇게 진술했죠.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왜 이렇게 총리 답변을 다 했을까요? 그렇게 예.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도 사실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아니었잖아요. 단 몇 분 만에 그냥 대통령이 자리 비우고 이 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단 몇 분, 한 5분도 안 됐죠. 네, 5분 안쪽이죠. 그리고 예. 기록도 지금 네.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군데 뭐 공수처, 뭐 검찰, 경찰 조사에서 한덕수 총리 등 여러 사람이 자기는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한테 의사를 밝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대로 된 토의 과정이 없었던 이게 진짜 뭐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행 법상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쓱 한 몇 분 만에 그냥 스쳐 지나간 듯한 국무회의였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입 닫고 있다가 지금 헌재에서 여러 사람의 증언과 배치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쏟아낸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무슨 고등학교 후배라죠. 아마 윤석열 씨의 이상민 네. 전 네. 장관이 그 뭐 선배에 대한 뭐 의리 차원에서 이러는 건지 그거는 제발 좀 자기네끼리 모였을 때 형님 아우하면서 찾고 제발 좀 이런 사실과 진실과 관계되는 네. 이런 중요한 진술 이런 거는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또 그런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엉토당토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입 닫고 있다가 나와서 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건지.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 의혹 있잖아요. 예, 부정선거 의혹. 예. 이것도 참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아마 윤석열 씨 그 변호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모양인데 네. 그 사람이 그 전부터 이 부정선거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 진짜 일각에 아주 극소수지만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거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제 학교 후배인데 형 제대로 그 책이 또 몇 권짜리가 나와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예. 전집이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 윤석열 씨부터 그렇고
난 이런 이게 근데 대법 판결로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다 판정이 난 거 아닙니까? 이걸 자꾸나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난 생각이 지금 그 뿌리가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이 헌재가 이런 것들을 과감히 말 안 되는 것들은 좀 이 가지를 쳐버릴 필요가 있어요. 예. 다 그냥 증언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줄 그게 난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부정선거에 관해서 어제 헌재에서 국정원 전 차장, 예, 백종옥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제 약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접근을요 어찌 됐든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한 40%가 넘습니다. 예. 여러 여론조사 결과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의혹의 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면은 저는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국정원 전 차장이 그 당시 선관위에 대한 조사에서 5% 정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나머지 95%도 선관위가 해봐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선관위 자존심, 헌법기관으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 기관들이 스스로의 불신을 자초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 선관위가 어찌됐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 40%나 넘는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면 다 까놔야죠. 네.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라. 우리는 떳떳하다. 그렇게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현재 5%밖에 지난번에 안 했던 것을 나머지 95%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만이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요. 선관위가 이래도 신뢰를 계속 잃어간다면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인 대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예. 선출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선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선관위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만 검증이 이루어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려서가 아니고 못하게 해서가 아니고 국정원 자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체 인력이 없어서. 해다오. 예. 하고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뢰 회복에서 그와 필요가 관련해서 그난 지금 안 의원이 얘기한 게 예. 부정선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느 여론조사에서 한 40%가 나왔다. 난 그 어떤 여론조사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22년 3월 9일 날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네. 당선된 사람이 누구죠? 그 윤석열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난 이렇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이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판결을 그런 거 근거 없다라고 분명히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끝없이 이게 늪으로 빠져든다고요. 이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자꾸 이렇게 끝없이 근거가 뚜렷치 않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제 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보안 취약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보안 취약성이 이제 그게 부정선거로 또 연결되는 건 아닌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이제 계엄의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에서는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에 따라서 국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걸 좀 풀어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발의가 됐는데 오늘 법사위 소위에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오늘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퇴장을 한 그런 상황이고, 자, 이 내용을 보면 명태균 특검법이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제 불법 허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개입했다는 의혹 이런 등등을 특검을 통해서 이제 다뤄보자는 건데 이 명태균 특검법이 최종 통과까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뭐 여당 단독으로 하겠지만 이제 예. 결국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예. 또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거에 대한 이제 거부를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이 되겠죠. 그런데 예. 저는 여기서 다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낸 게 29차례, 그 다음에 특검을 낸 게 23차례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특검을 남발한 것이죠. 특검이란 것은
사실 현재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체제 내에서의 형사소송권은 행정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 권한으로서 특검을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자제되고 절제된 속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특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검 공화국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명태균 씨의 특검의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진실 파헤친 거 좋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여당의 대권 주자로 거론된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이 특검으로 또 그럼 몰아붙일 이유 그런 정치적 계산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진실을 파헤친다면 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제도적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특검 권한이라는 그 입법부에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될 칼을 자꾸 휘두른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좀 절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명태균 씨를 불러서 현안 질의까지 하고 그리고 뭐 특검법도 이달 중에 이제 처리하겠다. 이게 야당의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아는 얘기대로 무슨 다른 목적으로 뭐 지금 여권에서 거론되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막 이름이 막 나오대요. 뭐 홍아무개 지사, 뭐 오아무개 시장, 여기에 뭐 명태균하고 뭐 얽혀 있네 어쩌네 얘기가 나오는데 흠집 내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커다란 의혹이 있으면 특검 뭐 29번이 아니라 290번이라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저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명태균 특검법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